네, 이번 회차는 113회 1급 기출문제 제3과목 무역실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5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1번 문제는요, 화인 쇼핑마크 또는 카고마크라고 하기도 하죠. 쇼핑마킹 가운데 표시되어야 할 필수사항, 필수 표시사항이라고 하는 것. 자, 첫 번째 메인마크, 주화인이라고 하는 건 박스에다가 주로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세모라든가 동그라미 이런 걸 쓰고 이 안에다가 수화인의 명칭 이런 걸 약어로 이렇게 쓰게 되죠. 수화인이 누구다라는 걸 기재하는 것, 주화인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하고요. 화번은 이제 박스에 박스의 번호를 쓰는 거죠. 1번, 2번 전체 박스 중에서 몇 번째 박스다 이걸 쓰는 거고 항구 표시는 도착지, 도착 항구가 어디인지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화인과 함께 주화인과 함께 도착 항구를 명시해서 물품이 다른 데로 배송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화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주의 표시 attention mark는 뭐 fragile이라든가 뭐 candle with care 뭐 이런 것처럼 그 주의사항을 표시한 거니까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없는 물품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필수 표시사항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요. 52번 보시면 CISG상 일방 당사자의 청약 의사 표시가 충분히 확정적이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조건은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충분히 확정적이라 함은 물품을 표시하고 대금과 수량을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된다 그랬습니다. 4번에 분쟁 해결 방법, 분쟁 해결 방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청약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았죠. 자, 답은 4번이었고요. 자, 53번 보시면 해상보험에서 물적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적 손해는 비용 손해, 물적 손해 이렇게 크게 나누고 물적 손해에는 전손과 분손이 있었고요. 전손에는 또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었고 분손해는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이렇게 나눠졌었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현실 전손은 보험의 목적이 보험 피보험 목적물이에요. 파괴되어 destroy 그냥 가루가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물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물품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보험에 부보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를 말한다. 자, 물품 요거 이제 보험에 부보를 했는데요. 이게 사고가 생겼습니다. 근데 막 가루가 돼서 이제 물품이 뭔가 있긴 한데 막 납작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보험에 부보됐던 물품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물품이 된 경우 이런 걸 현실 전손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추정 전손은 현실 전손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 망가진 건 아니지만 보험 목적물을 구조하기 위한 비용, 구조 후의 수리 비용이 보험 목적 가액을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 경제적으로 전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다. 그래서 물품을 고쳐 쓸 수는 있는데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모든 비용을 다 합쳐봤더니 새로 사는 게 낫겠더라. 그런 경우를 추정 전손이라고 한다. 다 망가진 실제로 다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현실 전손과 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였죠. 추정 전손의 경우에는 위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자, 3번 문제가 이제 위부입니다. 추정 전손은 위부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 위부를 먼저 해야 하는데 보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위부가 가능하다. 보험 목적물의 반드시 전부에 대해서 위부를 해야 하고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취소 불능으로 위부를 하게 됩니다. 일부만 위부를 할 수는 없어요.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공동해손이란 분손 중에서 단독해손이 아닌 손해죠. 공동해손. 선박이나 화물이 해난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란 뜻입니다. 해난에 직면하였을 때 선박 및 화물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자, 이 해난도 이제 공동으로 모두의 위험이어야 하는 거죠. 네, 모두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이 임의적으로 voluntary라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임의적이라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합리적으로 선박이나 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공동훼손 희생손해가 있었고요. 비용손해도 있었죠. 공동훼손 비용손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전손은 아니고 분손의 일종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54번 보시면요. 수출한 변동과 수입한 변동 두 제도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대한무역보험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들인 거죠. 이제 환변동 보험 상품인데 수출 환변동 보험, 수입 환변동 보험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먼저 볼게요. 가입 기업 보면요. 수출 기업이 수출 환변동 상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수출 기업이 수출 환변동. 수출 기업이니까요. 대금을 지급받을 거예요. 외화로 지급을 받을 기업이 사용을 하는 거고 수입 기업은 수입 환변동을 변동 상품을 사용합니다. 수입 기업이니까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외화로 지출해야 되는 회사들인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제 실제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내가 환율이 1,000원일 때 달러당 1,000원일 때 계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대금 지급받을 때 이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1달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내가 1,000원 받을 걸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800원밖에 못 받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 차이만큼 200원만큼을 K슈어에서 그 수출 기업에 수출한 변동 상품에 가입한 그 회사에 지급을 해준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익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경우에는 그 이익금은 환수하게 된다. 수입 보험의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1,000원 지급할 거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환율이 상승해서 1,200원이 되었다. 라고 하면 1,200원을 지출해야 될 테니까 이 상승 금액 200원만큼을 K슈어에서 보상을 해주고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득을 얻게 되겠죠. 뭐 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900원만 지급해도 되니까 이익은 얻지 못해서 그 K슈어에서 이걸 환수해 간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환율 상승이 아니고 환율 하락도 아니고 두 개를 이제 바꿔 놓으시면 되겠죠. 수출한 변동 상품은 환율 하락에 대비한다. 수출 기업들이 이용한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55번 보시면요. 인코텀스 2010상 C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매도인은 해상 운송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자, CPT니까요. 반드시 해상 운송 서류여야 할 필요는 없죠. 운송 서류를 인도해야 할 의무는 있긴 있습니다. 해당되는 운송 방식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운송 서류를 제공하면 된다.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서류도 통상적인 서류를 제공하면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비를 포함하여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에 따른 비용과 운반비를 부담해야 된다. 운임, 비용 다 이제 목적지까지 지불하는데 물품을 적재하는 것, 요거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비용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매도인이 지불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한다. 양하비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내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운송비에 포함해갖고 이미 내버렸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내고 끝난다. 매수인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운송비에서 포함해서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이걸 지급해야 된다. 3번도 맞고요. 자, 4번 보시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통지 불이행으로 인해서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되어 있는데요. 매도인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위험의 조기 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위험의 조기 이전이 발생하게 되면 매도인은 자신의 잘못이 없이 물품을 인도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조기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부터의 모든 위험 그리고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 56번 보시면요.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 shipped quality term과 landed quality term으로 나누었을 때 표준품 매매 FAQ가 선적 품질 조건,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요게 양육 품질 조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 TQ, 텔퀴리 선적 품질 조건, RT, 라이텀이 양육 품질 조건이었고, C 데미지, SD는 원칙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인데 운송 중에 해수 피해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코텀스 규칙으로 나누어 보면 수출국에서 물품의 선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EFC 규칙, D 규칙을 제외한 규칙들이 전부 다 선적 품질 조건이었고, D 규칙이 이제 양육지까지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해서 인도해야 되니까 양육 품질 조건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요 내용으로 이제 틀린 거 찾으면 3번에 C 규칙이 양육 품질 조건에 들어가 있네요. 요걸 싹 지워주시고 D 규칙만 남기면 되겠죠. DAP, DAT, DAP 그리고 DDU는요. 요거는 인코텀스 2000에 있었던 규칙입니다. 요거는 DAP하고 이름만 다르고요.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Delivered Duty Unpaid의 약자인데요. 이전에 있다가 이게 DAP라는 조건이 새로 생기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답은 3번이 되고 C 규칙을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보시면 도착항에 항만 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고 선박의 가동률이 저하된다. 도착을 했는데 배들이 막 줄지어서 물품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용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선박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화주에게 전가한다. 화주에게 그런 비용들을 쪼개서 다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기선 운임의 할증료, 썰차지 종류의 하나였죠. 화 할증료, congestion surcharge라고 했었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58번 보시면 환어음의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기재 사항, 그걸 필수 기재 사항을 다 기재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임의 기재 사항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임의 기재 사항은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 쓸 수도 있는 기재 내용. 이게 없어도 환어음으로서의 그 효력은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지급인 누가 대금 지급을 해야지 정해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지급기일, 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대금 지급해야 되는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수취, 누가 돈 받을 건지 정해야 되겠죠.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일은 환어음을 발행하고 나서 발행일로부터 며칠 이렇게 만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고요. 발행지나 지급지 같은 것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발행을 했는지, 어디에서 지급할지, 이건 또 그 준거법을 결정하는 그 행위지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환어음에는 그 준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기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들 전부 다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환어음 표시 문자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환어음인지 약속어음인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역시 지급인 들어가야 되고 지급지도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신용장 번호는 반드시 신용장 하에서만 환어음이 쓰이는 건 아니었죠. 추심 상황에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신용장과 관련된 정보들은 임의 기재 사항입니다. 쓸 수 있으면 필요하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자, 3번 보시면 금액, 환원 금액 있어야겠죠. 당연히 얼마 지급해야 할지 알아야 되니까 지급지 있어야 되고요. 어음 번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쓰긴 하지만 어음 번호가 없다고 해서 뭐 지급하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발행인의 서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환어음의 정의를 살펴볼 때도 서면으로 된 지급 지시이면서 서명이 되어 있고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상환, 불능, 문헌, with recours인지 without recours인지 요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행위지법 적용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어음에 기본적으로 상환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어음 표시 문자 들어가야 되고요. 환어음 발행인의 서명 들어가야 되고 환율 문헌. 자, 환율은 뭘로 정한다 이런 건 임의 기재 사항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걸 다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환어음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씩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9번 보시면 해상운송에서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을 비교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에 부정기선 운송은 미리 정해진 항로가 없다. 정기선 운송에서는 정해진 항구간, 정해진 항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부정기선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항로가 정해진 항구는 없다. 그리고 뭐 정해진 시간표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정기선 운송은 미리 공시된 운임률표라는 게 있다. 고속버스 표 사는 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운임이 공시가 된다. 그에 따라 운임이 결정된다. 그래서 기본 운임률표는 기본 운임이고 거기에다가 추가 요금 그리고 할증료 이걸 합산해서 최종 운임을 산정하게 되죠. 자, 2번 맞고요. 3번 보시면 정기선 운송의 화물은 완제품 내지 반제품이 주종을 이룬다. 컨테이너에 주로 들어가는 공산품 또는 그 부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부정기선의 화물은 주로 벌크 화물을 운송한다 그랬죠. 원자재나 농광산물, 농물, 광산물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벌크 화물이 주종을 이룬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부정기선의 운임은 물동량, 수요와 선복,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임이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정기선은 운임율표에 따라 정해지지만 부정기선의 용선요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 자, 답은 4번이죠. 자, 60번 보시면요. 무역계약의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일단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건 계약을 체결하는 건 당사자의 자유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뭐 국가라든가 다른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한다. 다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다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건 최소화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계약 체결의 자유입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당사자들한테 부여한다. 자, 2번 잠깐 넘어가고요. 3번에 보시면 계약 체결 방식의 자유. 뭐 서면으로 할 건지 구두로 할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자, 그리고 계약 상대방의 선택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지 선택하는 자유도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계약 내용의 결정 자유예요.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그런데 여기에 불평등 초래 약관을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불평등 초래 약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평등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시장에다가 그냥 맡겨놓으면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요새 이런 말 많이 쓰죠. 갑이 있습니다. 어떤 그 자금력이라든가 권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갑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게 완전히 자유에다 맡겨놓으면 이거를 뭐 철학적인 문제까지 가는데요. 신자유주의니 뭐 이런 표현들 쓰지요. 시장에다가 맡겨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약자들이 좀 곤란해지게 되죠. 그래서 상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장에다 100%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계약,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를 이렇게 무작정 풀어주진 않고요. 일정 부분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그 국가에서 개입하는 어떤 법제도들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자 매매법이라든가 이제 소비자 보호법 이런 게 있습니다. 물품을 이제 내가 어떤 물품이 꼭 필요한데 그 물품을 파는 그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회사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물품을 사려면 그 회사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불리해지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불평등 약관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 다 풀어주진 않았다. 불평등 초래 약관에 대한 제한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요. 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3회 문제는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문제 그냥 쿨하게 버리셔도 여러분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신용장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1번에 신용장에 단순히 인보이스라고만 표시된 경우, 신용장에서 특별한 구체적인 다른 요건 없이요, 그냥 인보이스를 가져오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송장상에 서명이 없어도 된다. UCP 규정상에 서명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신용장에서 단순히 인보이스라고만 표시된 경우 송장상에 발행 일자 없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날짜도 표시가 안 돼.
되어도 된다고 했고요. 자, 3번 보시면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증권 MTD를 요구했어요. 근데 BL 명칭도 사용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명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명칭이든 관계없고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신용장에서 복합운송증권을 요구했어요. MTD를 요구했는데 차터파티 BL도 사용 가능하다. 자, 명칭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 내용상 복합운송증권 그 다음에 BL이라든가 CWBL 다 마찬가지고요. 이걸 요구했을 때 용선계약에 따른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증권을 요구하는 경우엔 차터파티 BL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그냥 복합운송서류나 BL, CWB를 요구한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에어웨이비를 요구한 경우에는 용선계약의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웨이빌에서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있어도 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보시면요. Transferable Credit, 양도 가능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신용장상에 Transferable 등 양도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없어도 가능하다. 아니죠. Transferable이라는 등도 안 됐었어요. 다른 표현 안 된다. Transferable이라는 문구만 허용이 되고 이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2번 보시면 신용장 금액의 전부를 트랜스퍼하는 전액 양도만 허용된다. 전액 양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일부 양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감액 양도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보시면 second beneficiary가 third beneficiary에게 양도하는 경우 안 된다 그랬죠. 제1 수익자가 제2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그 이후의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건 안 됩니다. 자, 어플리컨트의 사전 양해를 얻는다면 가능하다. 이런 규정 전혀 없습니다. 개설은행이든 뭐든 합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보시면 국내는 물론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세컨드 베네피셔리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는 같은 국내 제1 수익자와 같은 국내에 있는 제2 수익자에게도 가능하고 외국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이제 63번 보겠습니다. A, B, C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괄호 채우는 문제고요. 자, A 보시면 A 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F 조건, C 조건 전부 다 선적지 인도 조건. D 규칙은 양육지 인도 조건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선적지를 품질 기준 시기로 보아야 한다. 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B는 선적 품질 조건을 의미한다. 곡물류에 있어서는 TQ 그리고 SD도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C는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이다. 조건이 붙은 선적 품질 조건 C가 SD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해상 운송 중 생긴 유선 damage by wet 젖어서 뭔가 손해가 생긴 것 품질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도착 시까지 책임을 진다. 단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 조건이다. 그래서 조합상 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4번 보시면요.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시 진행 순서를 옳게 나열하는 것은 자, 선적 부분에서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는 절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송하인이 쉬핑 리퀘스트를 해야죠. 선복 요청서 내 물품 실어 달라고 운송인에게 청약을 하는 거였죠. 답은 그냥 순서대로 바로 그냥 3번이 나왔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런 선복 요청에 대해서 운송인이 예약을 확인해 주는 서류, 선복 확인서, 예약 확인서, 부킹 노트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운송계약의 청약과 승낙해서 운송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물품을 인도할 때 EIR 또는 그냥 ER이라고도 하죠.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기기수도증이라고 했습니다. 기기수도증이라는 걸 주고받는다. 이 기기라는 게 equipment,
컨테이너를 얘기한다. 컨테이너를 주고받을 때 컨테이너 잘 받았습니다 하는 영수증이다. 그래서 빈 컨테이너를 받는 상황을 여기다가 빈 컨테이너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물품을 채운 컨테이너를 인도할 때 받는 수령증, 그걸 EIR, 물품의 인도 시 컨테이너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수령증이다. 자, 요걸 주고 나서 이제 부두에서 컨테이너 화물이니까 부두에서 물품을 인도하겠죠. 부두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나면 dark receipt을 이제 발행을 받게 되고, 요걸 가지고 이제 BL을 발행받게 되는 거죠. 이거랑 바꿔서 BL을 발행받게 된다. 그래서 조합상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착지에서는 이 BL을 가지고 이제 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하는 과정, arrival notice라는 걸 한다 그랬습니다. 도착 예정 통지를 받으면 이 BL을 가지고 뭐 신용장 방식이라면 은행 통해서 받아야 되고, 추심 방식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송금 방식이라면 직접 매도인으로부터 BL을 인도받아서 delivery order, 화물 인도 지시서라는 걸 이제 맞바꿔서 요걸 가지고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물품을 받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O라고 하는 서류가 하나 더 활용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65번 보시면요. Freight forwarder, 운송 주선인이 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Customs brokerage provider라고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관세사를 Customs brok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물품을 수출입 통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서 수출 수입 통관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수출입 통관의 중개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포워더가 직접 수출입 통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관세사하고 같이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화주 입장에서는 포워더한테 물품을 맡겨놓고 수출입 통관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수출입 통관을 중간에서 중개를 해줍니다. 그런 걸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포트 에이전트라는 게 정확히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포트 에이전트가 항구에 있는 대리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송하인을 또는 목적지에서는 수하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말하는 건지, 또는 선사를, 운송인을 대리하는 에이전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만에 있는 어떤 당국, 항만공사라든가 아니면 세관의 직원을 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 보고요. 세 번째는 인스펙터입니다. 인스펙터는 검사인이라는 뜻일 텐데 이것도 역시 정확한 의미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송하인이 물품을 송부하기 전에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인지를 검사하기 위한 인스펙션이 있을 수 있고요.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했을 때 이게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인지를 검사하는 그 수하인의 그 검사 의무를 자기가 대신하는 인스펙터라는 의미로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선사해서 수령할 때 이걸 검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세관에서 이제 물품 수입 신고, 수출 신고를 할 때 물품을 검사하는 인스펙터라는 뜻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보험 사고가 있을 때 보험자를 대신해서 그때는 서베이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사고가 생겼는지 검사하는 사람을 인스펙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요, 인스펙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너무 모호하게 나와서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스펙터가 될 수 없다. 이건 이제 포워더는 기본적으로 운송인이기 때문에 물품을 검사하는 역할, 특히 물품을 검사해서 PSI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떤 서류를 발행하는 건 이런 포워더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주로 이행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답을 인스펙터라고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2번과 3번은 너무 모호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 복합 운송인의 역할을 한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1번과 4번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2번, 3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답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보시면요. UCP 600에서 언어의 의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결제라는 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매입은 언어에 속하지 않았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67번 보겠습니다. 중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습니다. 중재 절차에서 중재판정부, 중재인이 여러 명인 경우 특히 이렇게 집단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그 권한을 가진 당사자들 중재판정부라고 하죠.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한다. 당사자들이라는 건 이제 중재 당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쟁의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한다. 중재 판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중재 대상 목적물의 처분, 재산 도피 등을 제한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 어떤 당사자들이 분쟁이 붙었는데 중재로 해결합니다. 근데 뭐 유력해요. 뭐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이제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B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결국에 판정이 나면 B가 A한테 돈을 줘야 될 것 같다. 이 상황에서 B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제3자한테 막 이렇게 넘겨놓는다든가 딴 데다 숨겨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대금을 받기가 재산이 다 이제 딴 데로 빼돌려졌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임시처분, 임시적 처분, interim measure, measure가 조치라는 뜻입니다. interim은 그 중간 단계에서 일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재산도 처분하지 못한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당신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재산 그대로 보존해 놔라 라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임시적 처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사자들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고 최종적인 판정이 있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재 판정의 어떤 그 판정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68번 보시면 무역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거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런 거래들은 거의 사고가 안 생기는 거래이고 요런 거래는 조금 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다. 이때 피보험자가 그 거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아까우니까 보험을 부보하지 않고 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은 것들만 딱딱 골라서 보험에 부보한다. 그러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보험 계약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다 보험에 부보가 됐다면 사고가 생길 확률 요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이런 그 거래들만 보험에 계속 부보한다고 하면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거꾸로 피보험자가 선택적으로 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어떤 거래들을 골라서 보험에 부보하는 걸 역선택이라고 하고, 이 역선택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보험의 원래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느냐. 실제로 이제 이거는 해상보험에서는 좀 많이 언급이 되지 않고요. 무역보험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보험 기간을 제한한다.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 예, 이제 계약 하나를 체결해 놓고 나중에 뭔가 국제정세가 이상해졌다. 그럼 중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걸 방지하는 거죠. 보험 기간을 제한한다. 보험 책임의 시기를, 보험 책임의 시작 시기를 제한한다. 이것도 같은 1번과 2번 동일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보험이다. 자, 어떤 그 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 기간 내에 거래에 대해서 모두 다 보험에 부보하게 한다라고 하면 역선택을 아예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번이 역선택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들에 해당이 되고요.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사항과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보험계약은 체결되었고 나중에 통지를 하든 안 하든 이건 역선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보시면요.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심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상업송장상 물품의 기술은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물품의 명세라는 표현이 익숙하실 겁니다. 자, 명세라고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품의 명세는 신용장사의 명세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상업송장을 제외한 다른 서류에서는 물품의 명세는 일반적인 명세, 포괄적인 명세로 쓰일 수 있지만 상업송장상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자,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 신용장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운송서류의 원본은 유효기일 내 그리고 선적일 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당연히 제시가 되어야 하는 거고 선적 후 21일 이내 제시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자, 원래 UCP상의 규정은 운송서류의 원본이 아니라 운송서류의 원본을 포함한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서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운송서류를 다 포함하고 있죠. 서류들이. 그래서 다른 서류들도 한꺼번에 선적 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주 치사하게 나오면요. 운송서류의 사본을 포함한 제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운송서류의 사본은요. 제시기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효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아주 치사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서류가 제시된 경우에 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그리고 제시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수리 안 하고요. 그냥 돌려줄 수 있다. 요구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2번도 3번도 다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신용장 발행일자 이전에 발행된 서류. 자, 신용장이 개설이 5월 10일 날 개설이 됐어요. 이날 신용장이 개설이 됐는데 나중에 제시하려고 가지고 온 서류가 5월 5일 날 발행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을 개설하기 이전에 미리 작성된 서류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관계없다. 유효기일 지키고 선적 후 21일 이내에만 가지고 오면 된다. 제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신용장 발행일자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서류는 제시일자보다 늦게 발행된 것일 수도 있다. 이건 문장 자체가 비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자, 5월 10일 날 개설이 됐고 예를 들어서 뭐 5월 25일이 신용장의 유효기간이었다. 이날 유효기간 제시기를 다 따져서 제시를 실제로 제시한 날짜가 5월 25일이었다. 근데 제시된 서류 중에 제시기일 이후의 날짜, 뭐 예를 들면 5월 26일자 서류를 갖고 왔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시일 이후에 다음 날의 서류를 갖고 왔다는 건 서류 작성이 잘못됐거나 사기 서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보시면 신용장 발행일자 이전에 발행된 서류, 5월 5일 날 발행된 서류가 제시일자보다 늦게 발행된 일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용장이 개설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제시가 될 텐데 그 이후의 날짜일 수는 없습니다. 자, 원래 규정은 제시일 이후의 날짜여서는 안 된다. 자, 제시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수리 가능이다. 단 제시일자보다 늦게 발행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두고 규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답은 4번이었고요. 자, 다음 70번 보겠습니다.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 CISG상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대체물품 인도 청구권, 대체품 인도 청구권이죠.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한다. 그리고 불일치의 정도가 근본적 계약 위반, 우리는 본질적 계약 위반, fundamental breach, 이 표현이 더 익숙하죠. 자,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가끔 근본적 계약 위반, 펀더멘털을 근본적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만 물품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자보완 청구권. 물품의 계약과 불일치하고 불일치의 정도가 근본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이 없었죠. 본질적 계약 위반이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 대체품 인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아니라면 하자보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불리하지 않는 한이 아니고요. 원문의 표현에는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은 한 매도인에게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3번 보시면 추가 기간 지정권입니다. 추가 이행 기간 설정권.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상당한 추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추가 기간의 허용은 매수인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따라 행사가 가능하다. 자, 이 추가 이행 기간 설정뿐만 아니라 모든 구제권은 권리예요. 권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기가 행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요건에 해당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자기가 권리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에 따라 행사 가능하다라는 말은 모든 구제권에 다 통용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 이행기간 지정권, 추가 기간 지정권은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도 매수인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이었죠. 자, 4번 보시면 계약 해제권입니다. 매도인의 인도 불이행의 경우 근본적 계약 위반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이 정한 최고 기간 내에 인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자, 본질적 계약 위반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의 경우에는 추가 이행 기간을 설정해 줬어요. 추가 기간을 설정해 줬는데 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물품의 인도 수령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나는 대금 지급 또는 인도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 매도인에게 물품 인도를 위해서 추가 기간을 설정해 줬는데 그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또는 물품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질적 계약 위반과 관계없이 매도인 쪽과 매수인 쪽 추가 기간에 대금 지급, 인도 수령 그리고 물품 인도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보겠습니다. DPDA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수출상 입장에서는 DP보다 DA가 위험 부담이 더 크다. 그렇죠? 대금 지급이 된 때 서류를 인도해 주는 것과 대금 지급 아니고 그냥 인수, 대금 지급의 약속만 한 때 서류를 건네주는 것. DA가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4개 정도 그릴까요? 이렇게 훨씬 더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오픈 어카운트하고 비슷한 정도의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P하고 DA 사이에는 정말 큰 위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DPDA 거래가 신용장 거래에 비해서 수입상에게 은행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다. 그렇죠? 추심 거래가 신용장보다 수수료가 적다. 자, 3번 보시면 DP at site뿐만 아니라 일람지급으로 하는 DP뿐만 아니라 DP 유전수도 있다. 그래서 DP 유전수도 DP 사이트와 DA를 둘이 이제 좀 절충한 조건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4번째 보시면 DP, DA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K-슈어에서 수출보험을 부보할 수 있는 대상 거래에는 크게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금 거래든 추심 거래든 신용장 거래든 심지어는 내국 신용장도 이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은 수출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72번 보시면요. 무역 클레임에 대비해서 계약서에 삽입하는 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들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를 낸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arbitration clause, 중재 조항이죠. 분쟁 해결 방법을 중재로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조항이다. 맞고요. 자, 2번에 entire agreement clause, 완전 합의 조항이죠. 완전 합의 조항은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약서를 얘기하냐면 이 entire agreement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 계약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 entire agreement clause를 완전 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유일한 합의서, 계약서고 다른 것의 내용, 다른 문서가 있든 구두의 합의가 있었든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항이었죠. 자, 3번 보시면 non-waiver clause, waiver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non-waiver니까 권리 불포기 조항을 말하는 거죠. 클레임이나 권리의 포기를 했다.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데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지금 안 하는 것뿐이지 앞으로도 안 하겠다.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면으로 승인, 확인한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문서로 써서 내가 앞으로 이 권리는 포기한다,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Warranty Disclaimer Clause. Disclaimer는 면책이라는 뜻이고요. 보증 면책 조항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정성 기능 등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보장하겠다, 보장하지 않겠다. 일반적으로는 보장하는 조항이겠지만, 보장하겠지만 나는 이에 대해서 면책이다, 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니까 반대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3번 보시면요.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수량 단위는 톤, LB는 파운드라고 읽으시면 되죠. 킬로그램 등이 있다. 맞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영국식 롱톤의 1톤의 무게는 1024, 굉장히 치사한데요. 1016kg입니다. 롱톤과 숏톤, 그 무게가 1000kg보다 좀 많다, 적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숫자까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순중량, 넷웨이트는 포장 무게 및 함유 잔물의 무게를 공제한 순상품만의 무게이다. 포장 무게를 제외한 순상품만의 무게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순중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뭐 부속물, 특히 이제 곡물 같은 것에 먼지나 깍지 같은 거 이렇게 뭐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걸 다 떼내고 순수한 그 물품의 무게만을 재는 걸 그냥 넷 또는 넷 웨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미순중량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수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보실 게 지금 오답 처리를 한번 오답으로 인정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넷웨이트라든가 넷웨이트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은요. 사실 어떤 규칙이나 국제 규정 같은 데서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해놓은 건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관행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책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재에서 본 넷웨이트에 대한 설명을 넷웨이트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명확한 규정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요걸 오답이다라고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넷웨이트는 그냥 포장 무게를 제외한 물품의 무게다.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 순중량이라든가 넷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 세모 표시를 하고 이것보다 더 틀린 게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걸 답으로 하시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좀 내용들이 좀 달라서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길이의 단위는 주로 생사, 실크라든가 같은 연, 야는 이제 실이라는 뜻입니다. 면사, 인조견사, 레이온이 어떤 직물의 종류예요. 직물류 이런 이제 그 원단 같은 것들을 주로 길이로 거래를 하고요. 필름 같은 것도 주로 길이로 거래를 하겠죠. 상식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복수정답 처리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답은 2번으로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1016kg 이걸로 출제를 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3번도 정답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보시면요. 무역 운송 관련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해상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이죠. 운송인의 면책 항목 중 나머지 셋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되어 있습니다. 자, 포장이나 화인의 불충분, 포장 그리고 화인은 송화인이 하는 거니까 포장이나 화인이 잘못돼서 물품이 망가졌다. 운송인이 면책되는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물품을 이제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해상에서 인명구조, 재산구조를 하기 위해서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뭔가 그동안에 사고가 생겼다. 이건 이제 선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면책이 됩니다. 운송인 자체는 면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장, 운송인, 사용인 등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과실에 대해서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해 과실, 항해 중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항해 과실은 다 면책이고
선장 운송인들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상당주의를 요하는 선박의 불내항성 되어 있습니다. 자, 내항성이라는 말이 감항성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감항성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게 헤이그 비즈비에서 운송인에게 요구하는 거의 그 요구 조건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망성 주의 의무는 운송인이 해야 하는 의무의 하나였고요. 1, 2, 3번은 면책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75번 보시면요. 두 국가가 외환위기 대비나 무역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외환 거래 형태는, 자, 우리가 그 환위험을 해칭하기 위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들이 대내적 방법, 대외적 방법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봤었는데요. 대외적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 뭐 10만 달러 그 국가 단위니까 크게 하죠. 100억 달러와 우리 원화 이에 상응하는 원화의 단위를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상대 통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가지고 왔다가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나 2년 후에 환율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가지고 왔던 외화를 다시 돌려주는 거, 서로 맞바꾸는 거래를 의미하는 거죠. 스왑이 맞바꾸다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통화 스왑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3회 모든 문제의 해설을 마쳤습니다. 113회는요, 영어 문제에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긴 했는데,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답을 고르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 이런 특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무역실무 문제는 다른 회차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았던 아주 평이한 그런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13회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